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81년 1월 20일 신문에 대서특필된 기사로 조용했던 어촌마을 진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사는 국가안전기획부가 10여 년 동안이나 숨어서 활약해온 간첩 15명을 모두 잡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전날인 19일 국가안전기획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남한 출신 월북자들로 연고지에 침투를 해서 혈연 및 지연관계를 이용해 계모임을 위장한 후에 지하에 비밀기지를 만들고 북쪽의 지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얻은 후에 국가 기밀을 탐지해서 북쪽에 보고를 해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밀기지에는 기관단총 그리고 신탄을 막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북쪽에서 어떤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무력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발표됩니다. 또 이들 중에 일부는 해외 여행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포섭해서 해외 주재하고 있는 북한 공관에서 직접적인 간첩 활동을 조종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도대체 북쪽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간첩단, 대체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첫 번째 인물은 먼저 진도에서 업을 하고 있던 41살의 남성 김정인 씨였습니다. 그가 난파된 간첩, 또 다른 간첩 박양민에게 포섭이 되어서 1964년 5월, 그리고 1966년 7월, 1971년 10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북에 들어가게 됐고요. 진도 해안 일대의 경비 상황,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상황, 그리고 그가 군 복무를 했을 때 취득했던 여러 가지 보안 사항들을 북쪽에 알려주었고, 또 이 진도 마을 주민들 중에서 포섭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북쪽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그의 집에서는 공작금 21만 원, 금반지 1개, 북한 선전 책자 10권, 당시에 꽤 고급 가전으로 여겨졌던 라디오, 그리고 가져가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물의 씨앗 등등의 이런 공작 금품들이 발견이 되어서 압수를 당합니다. 당시 김정인 씨는 그의 아내 한화자, 그리고 아버지, 동생, 외가 친척 석달윤 씨,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또 다른 간첩, 난파된 간첩 박양민의 초등학교 동창인 장재영과 함께 가족 단위로 간첩 활동을 하다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진도 간첩단.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 진도, 바로 이 지도의 위치에 한 이곳인데요. 진도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주민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집단 가족 간첩단이라니, 이 충격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1981년 7월 30일 또 한 번 진도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간첩 사건이었어요. 또다시 가족 단위의 간첩단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약 24년 동안 비밀리에 활약해온 고정간첩 박동훈 씨와 그의 일가족으로 구성된 간첩단 7명이 대거 검거가 되었고요. 이 중에 5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입건됩니다. 이들은 6.25 당시 자진 월북,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남쪽으로 이제 파견이 되어서 간첩으로 선발이 되었고 6번에 걸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박 씨의 아버지 60세 박영준 씨에게 가족들이 점점 포섭되면서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을 기다리면서 지하망을 구축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박동훈은 아버지를 따라 2번에 걸쳐 입북을 했고요. 간첩 교육을 받고 나서 돌아와서 남쪽의 기밀을 북한 쪽에다가 보고해주고 친목계를 조직합니다. 그가 남한에서 농협에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취직을 할 때 이력서에다가 자신이 북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은 통국재지라는 대구에 있는 한 사무소에 근무했다고 거짓으로 조작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가족 간첩단,
그러니까 그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어떤 혐의가 있을 텐데 어머니 이수래 씨는 공작금을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돈을 불리고 간첩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마을 사람들은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배신감과 허탈감까지 들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아니, 한 동네에 가족 단위의 간첩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다는 것에 정말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게 되죠. 그렇다면 이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업을 하던 41살 김정인 씨 일당은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재판에 기소되는데요. 김정인 사형, 그리고 그의 외가 친척 석달류는 무기징역, 장재영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들이 상고를 진행했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은 채 1985년 10월 31일 김정인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6개월 후에 검거가 된 박동훈 씨 일가는 형과 동생 어머니 다 징역 5년, 삼촌 박경준 씨 징역 10년, 또한 이들의 간첩 활동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던 친척까지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항소심을 거쳐서 박동훈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요. 다른 이들은 1심보다 조금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빠진 내용이 있는데 박동훈 씨는 사실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항소를 거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거죠. 사건을 뒤돌아보면요, 진도라는 작은 섬마을에 5명이 넘는 가족 단위의 단체 간첩단이 2그룹 이상이나 있었다는 것인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리학적으로 진도가 그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냐라는 물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사건의 관련자들과 유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 꽁꽁 묶여있던 진실이 밝혀집니다.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까지 당해야 했던 41세 김정인 씨는 그냥 진도에서 어업을 하고 김양식을 하던 평범한 어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굉장히 험악한 인상의 안기부 소속이라는 남성들이 그를 찾아왔고 제대로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새도 없이 불법적으로 그를 납치한 후에 감금합니다. 김정인 씨는 이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관련된 그 사진보다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너의 간첩 활동을 인정하라는 이런 허위 진술을 강요받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어업을 하시던 분이, 김양식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안기부로 끌려와가지고 너 간첩이잖아, 빨리 인정해 라고 하면 사실 그 어떤 누구가 네 맞습니다 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가 너무 황당한 나머지 거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관들은 아내 한화자 씨를 납치해서 옆방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남편에게 보란 듯이 아내에게 물고문이 가해졌고, 이를 지켜보던 김 씨는 제발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쓸 테니까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결국 김 씨는 내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북쪽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몇 년 뒤 사형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석다륜 씨는 한국전쟁 때 실종된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고종 10촌 형님, 그 난파 간접 박양민 씨하고 관련해서 너 박양민 도왔지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중앙정보부로 끌려갔고 약 47일간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본 사진은 한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발로 배를 차고 물고문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담뱃불로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빼곡히 지지거나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잠은 재우지 않으면서도 야 잠 깨! 이러면서 볼펜 심지를 그의 성기에 넣는 그런 아주 잔혹한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이런 고문에도 거짓으로 자백하지 않고 버티게 되는데요. 수사관들이 전선을 몸에 연결시키면서 전기 고문을 시도하게 되자 이젠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모든 것을 시인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안기부에서 주장을 하기로 김정인 씨가 북한에 들락날락했다라던 그 시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 잘 들어보면 그의 동료들은 그가 어장에서 하루도 쉼없이 일했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의 사형을 막을 순 없었죠. 석다륜 씨 같은 경우에는 간첩이었던 박양민 씨의 포섭 행위를 돕고 타인과의 접선을 주선했다라는 혐의가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런 일 없었어요. 그 간첩 행위가 아니고 그냥 사회활동하고 친목 모임한 거예요. 라는 증언이 있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장제영 씨의 지인은 아니 간첩 활동을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니까요. 라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지만 안기부 직원들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들은 소위 빨갱이가 되었고 억울한 옥살이를 피하지 못하다가 2006년 유가족들이 요청하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재심이 진행됩니다. 마침내 2009년 1월 20일 석다륜, 장제영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장면을 제가 뉴스를 캡처를 했는데요. 물론 그 마음은 당사자만 알 수 있겠지만 참으로도 억울한 시간이었겠죠. 사형을 당해야 했던 김정인 씨도 이때 이미 그는 사망했지만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박동훈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동훈 씨, 그는 1981년 봄에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금술이 좋았던 아내에게 세 번째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도로 들이닥친 안기부, 그 요원들에 의해서 남산으로 끌려갔죠. 영문을 몰라 하던 그에게 조사관은 당신 아버지 북한 공작원이지? 너 거기서 24년 동안 지령 받아가지고 간첩 활동한 거 자백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남동생, 작은 아버지 부부, 고모 부부까지 모두 다 간첩으로 몰리게 됐죠. 진짜 문제는 사실 그는 아버지와 아주 어렸을 적에 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말이 안 된다면서 자백을 거부했고 이후 약 60일간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그의 의지가 좀처럼 꺾이지 않게 되자 이번에 안기부에서는 함께 잡혀온 어머니까지 알몸으로 통닭처럼 매달아서 고문하겠다고 협박했고요.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를 눈앞에서 알몸으로 고문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말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시작된 재판에서 그는 여태는 당했지만 판사만은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다리에 고문으로 골아버린 상처가 뒤덮여 있었는데요. 그 다리를 보여주면서 결백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때 판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에게 가차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후 항소심을 거치게 되고 무기징역으로 형이 떨어졌는데 박 씨가 결국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되기까지 무려 17년 5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직접 진실화해 조사위원회에 이건 허위로 조작된 거다 라는 것을 밝히려고 찾아갔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엮여있던 관련자분들 또한 무죄를 선고받게 되죠. 이 사건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밝혀진 부분이 난파된 간첩이라고 했던 박동훈 씨의 아버지 그는 실제로 간첩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고요. 아버지의 지인들은 아니 그 친구가 그러지 않았다, 알리바이가 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안기부가 너 이때 북한에 들어갔잖아 라고 주장하는 날짜에 한국에 있었다라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서류상으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가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용훈 씨가 기밀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북한 간첩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당시 진도에는 복사기조차 없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또 그들이 박 씨는 농협에서 기밀 서류를 빼돌려서 북쪽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실 그가 농협에서 사용하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같은 단순한 회계장부에 불과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한 불순한 모임이라는 건 그저 친목단체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죠. 정말 여기서 더 확실했던 건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기간, 그가 처음에 너 24년 동안 고정 간첩했잖아! 라고 혐의를 받게 되는데 체포 당시에 36살이던 그가 24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면 계산상 12살 때부터 간첩이 되었다는 셈입니다. 진도에서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에게는 너무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이었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수였는데 17년 5개월을 받아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지지 않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가 간첩으로 몰린 시간 아내와 이혼해야 했고 아이들에게는 간첩의 자식이라는 오명 그리고 주변의 핍박을 남긴 못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심 이후 관련자들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누명에 대한 보상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석다륜 씨는 보상금으로 85억 원, 그리고 사망하신 김정인 씨 유가족은 약 51억 원 배상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박동훈 씨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처음에 법원은 이런 어떤 잘못된 판결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그에게 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1심을 받은 이후에 그 금액의 절반 정도 되는 8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나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진도에서 여생을 보낼 집을 짓게 되는데 문제는 2심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4년 12월 대법원이 과거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소멸시효라는 것을 들면서 이 박동훈 씨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조작간첩 사건에서도 형사포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전에 없던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서 그가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은 지급금을 오히려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법이 바뀌면서 6개월로 이게 단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돈 받아가셨죠? 그거 토해내세요 하게 된 거예요. 17년 이상의 감옥살이, 그 억울함이 이제나 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국가를 좀 용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졸지에 부당 이익금을 챙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법원은요, 그 8억 원 가져간 부당 이익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10억 원을 토해내라고 판결합니다. 정말 제3자인 제가 들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인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승소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이후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했고 마침내 국가의 사과, 승소를 받아냅니다. 휴, 다행이네요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그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무너진 삶 속에서 국가와 싸우는 데 써버렸던 박씨. 그는 언제쯤 가슴에 진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